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영상에서 감각 기억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단기 기억부터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 감각 등록기, 우리 이제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감각 등록기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그런 감각 기억들 있는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단기 기억으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 슬라이드가 하나 더 넘어가서.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깐 동안 이렇게 기억을 해낼 수 있는 뭐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도마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대에 잠깐 올라와 있는 그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해서, 이 단기 기억을 작업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기 기억은 저장 시간과 수용 능력이 매우 한정적이고, 시연,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시연을 하지 않으면 빠르게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고 시연하고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용량은 아까 얘기했죠. 다섯 개에서 아홉 개, 그러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내외. 그래서 전화번호가 그 정도 숫자 개수고요. 그리고 이제 치환과 세태라는 게 나오는데, 단기 기억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치환이 되거나 쇠퇴가 될 수가 있어요. 치환이라는 거는 의식 수준에 있는 정보가 다른 정보로 바뀌는 걸 치환이라고 얘기하고, 쇠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억 흔적이 약해지는 것을 쇠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 기억, 단기 기억에 우리가 부호화를 하는데, 이거를 뭔가 부호화를 할 때 좀 재부호화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재부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억의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묶어서 그걸 이제 청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묶어서 부호화를 시키면 훨씬 더 기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082, 0281, 29, 397이라는 12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그냥 암기하세요, 외우세요 하면, 이거를 참 외우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한번 보는 거죠. 친숙한 것끼리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청킹을 해보는 건데, 082에서 자르고, 02에서 자르고, 812에서 자르고, 9397에서 자릅니다. 그러면 082는 우리나라 국가번호고, 02는 서울의 지역번호, 812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12 이렇게 위치로 외울 수도 있고, 전화 그 다이얼에서의 9397 이렇게 또 위치로 외울 수 있는데, 이렇게 12개를 한 번에 외우는 것보다는 잘라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좌번호도 그냥 여기 나온 숫자 079-12-443945 이거를 쭉 연결해서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시가 들어가죠. 079-12-443945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외우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또 이것을 잘 외우려면 이 단기 기억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볼 건데, 이 시금치, 오렌지 주스 등등등 쭉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들이나 과일,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이 쭉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처리해서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잡채의 재료가 있는 게 있어요. 시금치 일로 들어가고, 또 뭐가 잡채의 재료가 될까요?
당면 들어가고 식용유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몇 개의 잡채 재료가 되는 걸 넣고 된장국에도 마늘, 호박, 된장 이런 걸 넣고 간단한 아침 식사에 오렌지 주스, 딸기잼, 뭐 달걀, 식빵, 커피 이렇게 넣고요. 과일에는 귤, 또 뭐가 있나요? 사과, 수박 이런 거 넣으시고 음료에는 오렌지 주스 여기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우유, 콜라,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항목 안에다가 넣으면은 그냥 앞에서 이 항목을 쭉 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암기하는 게 좀 용이해지거든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잘 가게 하려면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기억은 이제 단기 기억을 여러 번 반복 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장기 기억이 이미 있던 거랑 이게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자극이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제한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식, 지각 능력, 언어, 우리 말도 까먹지 않죠? 웬만하면 신념, 가치관, 인생 목표,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장기 기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 저장고에 있는 정보는 망각되지 않고 가득 채울 수도 없다. 그럼 나는 왜 암기한 게 기억이 안 날까요? 그건 망각됐다기보다는 인출에 실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장기 기억은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외형 기억과 암묵 기억이에요. 외형 기억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억이고 암묵 기억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기가 어려운 기억이거든요. 예를 들면 외형 기억은 내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회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기억들. 그래서 이거는 또 일화 기억이랑 의미 기억으로 나뉘는데 일화 기억은 과거의 에피소드 같은 거 여러분 뭐 친구랑 되게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럴 때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일화 기억이고 의미 기억은 여러 가지 개념어들 여러분들이 뭐 오늘 장기 기억, 감각 기억 이런 거 배우셨는데 그게 뭔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의미 기억이고 이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합쳐져서 외현 기억입니다. 그리고 암묵 기억은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이미지로 표현되기보다는 내 몸에 배어 있는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차 기억은 자전거 타는 거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뭐 한 1년 만에 다시 자전거를 타도 내 몸이 기억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차 기억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기억에는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뒤에 또 설명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일화 기억은 설명드렸고 읽어보시면 되고 네. 요 밑에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4일 전 저녁 식사 메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20세 성인이 되는 생일에 받았던 선물 기억하냐고 하면 그래도 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의미가 좀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더 잘 인출이 되고 4일 전 저녁 식사 메뉴는 일상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절차 기억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전거 타기, 운전하기, 수용이 아니라 수영일 것 같은데 수영하기 이런 것들은 몸에 이제 몸이 기억하는 그래서 수영도 배운 지 몇 년 만에 해도 물에 뜨고 뭐 자유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미 기억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조직망을 도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수많은 인지 도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단순한 조직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이게 막 좀 배열이 되어 있고 이런 조직의 그 도식의 경우에는 더 인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뭐였죠?
벌써 기억이 안 나네. 뭐 당면, 시금치, 오렌지 주스 쭉 이렇게 나열된 그 목록이 있었는데 그렇게 단순한 조직으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나눴죠. 항목을 나눠서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더 잘 기억이 되고 인출이 더 쉽게 될 수 있다. 장기 기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장기 기억도 이제 우리가 잊어먹는 망각이 현상은 있지만 이 망각은 정보가 손실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정보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소멸이나 간섭으로 인해서 망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간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간섭은 뭐냐? 간섭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있었는데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서 밀려나거나 방해받는 경우에 간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소개되고 있는데 순행 간섭은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게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으로 종교를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을 배우고 성당에서도 비슷한 기도문을 배우는데 거의 유사한데 또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알고 있던 것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걸 순행 간섭이라고 하고 역행 간섭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잘 안 떠오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역행 간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간섭의 효과가 어떤지 좀 더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외워보세요. 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외우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385, 384, 383, 382, 381, 380 읽으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위에서 외운 철자를 말씀해 보세요. 다 맞추셨나요? 써보세요. 잘 외우셨는지. 그러면 앞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맞추셨나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철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외우기가 어려운데 그걸 외우라고 해놓고 갑자기 다른 인지적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순서대로 읽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간섭이 발생해서 우리가 외웠던 것들이 작업 기억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서열 위치 효과라는 것도 장기 기억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더 잘 기억을 하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효과와 최신 효과. 우선 효과는 앞부분에 나온 걸 더 잘 기억하는 거를 우선 효과라고 하고 최신 효과는 뒷부분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게 최신 효과예요. 보시면 이 우산, 떡볶이, 마늘, 양파 뭐 쭉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보시고 외울 시간을 잠깐 드린 다음에 딱 이렇게 가렸어요. 쭉 다 보신 다음에 네. 그러면 뭐가 더 기억이 날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앞에 우산 떡볶이 기억나고 뒤에 시계 바늘 기억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거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때 우선 효과와 최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아이고 제가 갈 데가 없네요. 요거 보시면 이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따라서 앞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잘 보내려면,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고 인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부호화해서 입력했느냐가 어떻게 인출하는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화를 잘하면 인출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출을 잘 못하는 경우는 부호화에서 잘못된 원인이 많다. 이 메타인지 전략이라는 건 뒤에 메타인지를 또 배우시겠지만, 메타인지 전략은 내가 잘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호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연, 의미학습, 심상, 정보의 정교성, 조직,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략의 하나의 예시로 여기 보시면 꽃 그림이 있어요. 이 꽃은 할미꽃입니다. 이 할미꽃이 영어로 윈드플라워예요. 근데 이거를 윈드플라워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도 외울 수 있지만, 이 윈드랑 플라워를 딱 자르면 윈드는 바람이고 뒤에는 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요. 아, 이 할미꽃은 오랜 세월 바람을 견뎌낸 꽃이구나. 그러면 할미꽃을 영어로 외울 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지 전략,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인지 전략을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시연이 먼저 나오는데, 시연은 반복해서 우리가 많이 구구단 외울 때, 명단어 외울 때, 뭐 이일은 이인은사,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외우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이고 의미 학습의 기초다. 두 번째는 의미 학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내 원래 장기 기억에 있던 정보,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정보를 의미를 연결시켜서 학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기억이 잘 되는, 그래서 뭐 더하기를 먼저 알면 빼기를 배울 때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다거나, 뭐 역사를 배울 때도 원래 알던 것과 의미를 연결시키면 학습이 더 잘 된다. 그래서 이 의미학습에 있어서는 3가지 조건이 이제 의미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첫 번째는 의미 있는 학습 상황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학습자가 내가 배우는 내용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새로 배우는 것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정보와 이전 정보가 관련이 되어 있어야지 의미학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인데요. 조직은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표 7-5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외울 때 이렇게 뭐 카테고리를 나눈다거나, 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위계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이 정보들을 잘 기억하고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169쪽에 표 7-5의 정보의 조직화 예시를 보면 화강암, 다이아몬드, 동, 금 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이 리스트를 그냥 쭉 외우려면 잘 외우지 못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금속과 돌로 나누고, 또 금속은 희귀하냐, 일반이냐, 합금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의 그 금속들을, 광물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예요? 15개의 광물인데, 이게 배열된 걸 떠올리면 더 잘 인출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 전략으로는 정교화와 심상이 있어요. 정교화는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나 지식과 연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확장해 나가는 건데, 이거를 하다 보면 정교화 시키는 것 자체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신에 기억과 인출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레질이라는 영단어가 있는데, 이 프레질이라는 그 발음이 프레질이라는 것이 좀 취약한, 부러질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프레질을 우리나라로 부러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프레질, 부러질. 그래서 너무 약해서 쉽게 부러질 것 같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이 프레질을 취약하다는 것을 잘 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영단어를 외울 때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만들면 더 잘 외워지고 인출이 잘 될 텐데, 다만 이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 정교화를 다 시켜놓은 영단어 외우는 책도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무슨 단어는 이렇게 생각해서 외워라, 이렇게 정교화 과정을 다 해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상인데, 요거는 뭐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를 시키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던 거랑 연결시키면 더 잘 외워질 수 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많이 되신,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실 이 사진은 이제 루즈벨트,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저도 어렸을 때 좀 TV에서 봤었던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외우기 쉽게 하느냐, 옆에 보면 루즈의 이미지와 벨트의 이미지를 합쳐놨어요. 이렇게 떠올리면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기법은 장소법과 쐐기법입니다. 장소법이라는 거는 이것도 심상화를 활용을 하는 건데, 171페이지에 보시면 장소법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외워야 되는 게 치즈, 우유팩, 달걀, 타코 소스, 양상추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뭔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부엌 다용도 장에 걸려있는 치즈를 상상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사진 찍듯이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이 단어들이 더 잘 기억날 수 있다는 거고, 쐐기 단어법은 이거는 많이 좀 써보셨을 것 같은데, 172쪽에 그 예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마다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둘은 두부장수, 셋은 새색시. 근데 옛날에 노래 있었죠. 하나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노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할머니, 두부장수, 새색시, 넷가, 다람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랑 할머니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쐐기 단어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랑 할머니 비슷하고, 둘하고 두부장수의 두가 비슷하고, 이렇게 쐐기 단어를 연결시켜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억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학습을 잘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SQ4R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서머리를 하고, 개관, 이 수업도 제가 초반에 학습 목표나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인들이 더 잘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 읽기 전에 목차를 쭉 보고 개관을 보고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이 주제는 뭐에 대해 다루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관하기, 질문하기를 하고 나서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숙고하기 하고, 외울 부분을 암송하기를 하고, 복습하기를 하고. 이렇게 6가지의 앞글자만 따서 SQ4R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방법대로 학습을 하시면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주제에 대한 학습이 6번 정도 실시해야 잘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6번에서 7번 정도 공부를 하면 인출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마인드맵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가운데 어떤 주제를 이제 쓰고 거기서 격가지를 계속 쳐가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습이 되게 잘 된다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마인드맵 그렸던 기억이 나요. 네, 요새는 많이 활용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리는데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도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메타인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일단 메타라는 말이 붙은 게 상당히 많아요. 메타인지, 메타 커뮤니케이션, 메타 릴레이션십 이런 식으로 메타라는 부분 말들이 많이 붙는데 메타는 한 단계 고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건 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럼 그냥 인지는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공부만 하는 게 그냥 인지라면 메타인지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나? 내가 암기가 잘 되고 있나? 내가 쓰는 전략이 적절한 전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다. 근데 이 메타인지는 학습을 잘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공부하면 공부의 효과가 떨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지, 내가 현재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시간을 더 들이는 것 같지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습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 상위 1% 아이들을 그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조건보다 이 메타인지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메타인지에는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학습자 변이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과제 변인에 따라서 다른데 과제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메타인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변이는 이 학습자가 어떤 학습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메타인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인지주의는 다음 시간에는 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이제 지능까지 하면 인지주의 학습은 네, 마치게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